안녕하세요. 최고의 기획자처럼 앉아있지만 속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윤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틴더를 역기획해보았고요. 많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런 애도 역기획한다 보시고 많은 질책과 제안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제가 한 달 동안 미주님과 이슬님과 다른 수강생분들과 역기획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이전에 UX, UI만 배우는 학원을 다녔을 때보다 확실히 서비스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역기획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비전과 전략과 실행 방안이 하나로 일치한 거를 찾아냈을 때 그런 짜릿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를 보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틴더 역기획 한 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틴더를 만난 건 2019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미국에서 저는 당시 인턴십을 외롭게 하고 있었고, 제가 같이 간 친구들 다 한국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너무너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틴더라는 어플을 그때 미국에서 많이 쓴다고 누가 알려줘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 만나는데 이 어플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뭔가 사용하면서도 남들에겐 제가 이걸 사용한 거를 알리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틴더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틴더가 어떤 이미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조금 가볍고 원나잇으로 대표되는 되게 가벼운 성적 만남을 위한 어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 틴더를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이 틴더를 역기획하면서 이 틴더가 굉장히 방향을 많이 바꿨고 그런 바꾼 방향을 서비스 내에서 잘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떨리네요. 틴더의 비전을 보시면 저희 비전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소셜 디스커버리 앱. 이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틴더가 이제 비전, 방향을 바꾸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틴더를 데이팅 앱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데이트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조금 되게 넓게 자기네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비전을 바꾸게 된 이유에는 틴더가 그 자신들의 유저의 50%가 넘는 Z세대와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피보팅을 했기 때문인데요. 틴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팅 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친구, 다양한 관계들을 만드는 어플로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틴더에서 데이트 상대뿐만 아니라 동네 친구, 커리어 멘토, 수다 상대, 외국인 친구 등 각자의 니즈에 따라 매치와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틴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2018년에 틴더 이용자 수가 많이 빠졌고 그 기반에는 Z세대가 원나잇으로 대변되는 훅업이라는 문화에 관심이 없고 그 대신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순수하고 다양한 관계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지목을 하고 있어서 틴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틴더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데이팅에 대한 인식이 더 보수적이잖아요. 한국 시장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북미 시장에서 좀 캐주얼 데이팅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긍정적인 것에 반해서 아시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데이트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좀 친구 만나는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국어 소개 페이지와
영어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같은 부분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 틴더는 친구를 발견하는 최고의 경험이 될 거예요 라고 한국 서비스에서는 소개하고 미국 서비스에서는 베스트 온라인 데이팅 익스피리언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틴더는 이제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어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략은 3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사람들과 쉽고 재밌게 매치하고 채팅하고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먼저 1번과 2번은 사실 틴더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왔던 전략이고 3번은 이제 Z세대들 공략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위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틴더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UI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와이프 넘기면서 사람들을 탐색하고 매치하는 방식의 UI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는 틴더에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가 틴더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사용 데이터와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프로필 사진이나 어떤 텍스트를 분석해서 잘 맞는 사람들을 매칭하는 데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Z세대들을 위한 전략인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주는 서비스들이에요. 틴더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다양한 모드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Z세대 공통점을 가진 Z세대들의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팅 상대라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같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를 계속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페스티벌 모드라고 해서 같은 음악 축제에 간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서비스지만 미국, 영국, 호주 틴더에서 출시했던 서비스고 2019년 5월에 출시돼서 신규 가입자가 이것 때문에 30% 증가했다고 하고요. 하나는 스와이프 나잇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서비스가 됐었고 저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일종의 웹드라마인데 주인공들과 함께 스와이프를 하면서 웹드라마 자기의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와이프 나잇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저 프로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나오고 이제 그 선택한 것을 보고 또 유저들끼리 매칭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또 하필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의 시간대, 저녁 시간대를 공략해서 그 시간대에만 이 스와이프 나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매칭과 대화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틴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수익 모델도 그런 비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틴더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거나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싶거나 사람들 더 쉽게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를 가진 유저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재밌었던 기능은 패스포트인데 원래는 틴더가 매칭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치 서비스를 허용해서 주변 반경 몇 킬로에 있는 가까운 유저들을 추천하지만 이 패스포트 기능을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날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유저들과 같이 스와이프를 할 수 있고 틴더가 약간 공익적인 목적이었는데 한참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심했던 시기에 이 패스포트 유료 기능을 무료로 풀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틴더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프론트 단의 그런 플로우와 백단의 플로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과정을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틴더가 확실히 다른
여타 비슷한 데이팅 어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장벽이 굉장히 낮고 사람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걸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원가입하고 프로필을 등록하는 과정이 틴더가 받는 정보들이 굉장히 적고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유저가 선호하는 매칭되고 싶은 성별, 그리고 최소 하나의 프로필 사진만 있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관심사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그 2019년 이래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필을 등록하면 바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이지가 나오면서 바로 회원가입 끝나자마자 탐색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넘기면 좋아하는 것, 왼쪽으로 넘기면 넘기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동시에 2명의 사용자가 서로를 좋아요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횟수를 다 쓰면 바로 이제 유료 모델을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매칭이 되면 바로 채팅방이 열리게 되고요. 물론 채팅방은 어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지만 매칭이 되면은 바로 열 수는 있어요. 그 열기 위해서 결제를 해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열리면 바로 대화를 하거나 매치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주요 플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백단의 그런 화면은 제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면 프로필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스팸 프로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검토하는 화면이 있겠구나 예상을 해봤고, 그리고 프로필 탐색을 할 때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용자 트렌드 조회는 틴더 홈페이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연도에 유저들이 어떤 이모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지 레포트를 내더라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나 이모지에 대한 트렌드를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있으므로 결제를 조회하는 페이지와 신고를 처리하는 그런 화면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조사를 하면서 정말 틴더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틴더가 이제는 다양한 관계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플로우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회원 가입 시에 관심사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이 관심사를 선택하는 기능은 굉장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여름에 오픈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가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가입 후에 자기 프로필을 수정하는 화면에서 자신의 프로필에 표시할 관심사를 최대 5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볼 때 이 프로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를 참고할 수 있고,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관심사가 파랗게 표시가 됩니다. 틴더는 이제 이 관심사 기능을 소개하면서 관심사를 설정할 경우 더 나은 매칭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심사 기능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과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틴더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끌고 갈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관심사를 설정할 때는 이걸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로 정말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걸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매치게 될까? 왜냐하면 틴더의 현재 관심사는 딱 50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표시가 되어 있는데 50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버튼 UI로 쫙 뿌려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폰으로도 실험을 해보니까 순서도 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다 고르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봤는데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리고
한국 문화에 맞지 않는 키워드. 예를 들면 미식축구가 있어요. 키워드에. 아니면 그리고 뭔가 추상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패션, 예술. 그런 패션도 굉장히 범주가 넓잖아요. 패션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그런 브랜드를 좋아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뜻이 애매한 것. 예를 들면 솔직한 대화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유저로서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눌러서 표시한다고 해도 관심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나라는 사용자를 표현하고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제 프로필에 표시하고 매칭된 사용자들과 대화를 했을 때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아무도 저에게 이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그걸로 말을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좀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사가 이제 틴더가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매칭하고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랑 잘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해줄게를 주요한 전략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유료 서비스로는 왜 만들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매칭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매칭이 된 서비스를 유료 모델로 출시하면 저는 할 의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없을까? 라는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주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기획자가 정말 이걸 모를까? 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관심사가 50개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심사 그냥 유저한테 직접 입력하게 해. 그냥 해시태그 달라고 해. 인스타그램처럼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고민을 해보니 틴더가 매칭에 머신러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단순히 프로필에 보여주기 위한 용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유저의 데이터,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의 한 일종이고, 그리고 지금 관심사 기능은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와서 이걸 갑자기 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데이팅에만 틴더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때는 얼굴과 몸이 드러나는 사진만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고도 혹은 프로필에 써있는 어떤 텍스트만 보고도 그 매칭률을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략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하면서 기존에 수집하던 사진과 텍스트 그리고 사용 데이터만으로는 매칭의 한계가 생겼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라는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어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싶은데 일단은 50개의 노드 값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빠르게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료 모델로 구현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작년 여름에 출시가 됐으므로 데이터 총량이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고 데이터 키워드가 사실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유료 서비스 모델을 해서 매칭한다고 해도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오픈 베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가정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틴더의 기획자라면 앞으로 관심사 기반으로 하는 매칭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려고 할 거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고 구체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가 1인 유저당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목표는 사용자 1인당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오고 또 관심사가 조금 더 키워드 자체도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패션을 예로 들면 패션 중에서도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 패션 중에 스트릿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개선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개선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관심사의 UX, UI를 개선해서 유저 1인당 더 많은 관심사 데이터를 확보하자가 저의 개선 방향 이었고요. UX, UI를 개선하는 이유는 이것도 저의 가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한 UX, UI로 관심사를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았는데 스와이프를 50번 하면서 관심사를 등록한 유저를 세보았거든요. 50번에 나쁘지 않은 한 70% 정도, 75% 정도의 유저들이 실제로 관심사를 등록을 했고 관심사를 등록한 평균 개수는 한 3.4개 정도. 근데 현재 틴더는 관심사를 5개까지만 최대 등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사 등록률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사를 등록했지?
라고 또 스스로 질문을 해본 결과 관심사 UI에서 건너뛰기 버튼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건너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관심사를 등록하게 유저들을 만들어서 이게 높은 관심사 등록률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제 입장에선 되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런 결과를 어쨌든 만들어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 데이터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확보한 좋은 서비스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화 추천의 끝판왕인 왓챠 그리고 플로우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왓챠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가입할 때 영화를 10개 이상 평가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저 평가하기 전에 왜 이 유저가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저가 평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10개를 평가를 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지만 평가를 했을 때 내 취향에 꼭 맞는 작품을 추천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한 중 이건 인터뷰에서 제가 본 건데 평가하는 중 이탈을 하지 않도록 유저가 평가한 영화와 비슷한 다른 영화들 그러니까 유저가 이거는 내가 하나도 안 본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평가를 할 만한 영화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로의 아티스트 선택 화면입니다. 이런 방식의 UI는 사실 요즘 대부분의 음악 서비스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를 선택을 하면 아이유와 비슷한 다른 가수들을 기존에 있던 가수들을 이렇게 밀고 더 나오게 해서 뭔가 더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아이유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비슷한 아티스트도 좋아할 거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왠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밀으면서 나오니까 더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UI를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이제 마련해 보았습니다. 틴더 관심사 설정 화면이 지금 이렇다면 이젠 이거를 좀 더 UI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의 관심사를 선택했을 때 옆에 관련 관심사가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키워드도 조금 Z세대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병맛 느낌의 말투로 B급 감성의 말투로 바꿔봤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재밌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관심사 선택 창에 내 관심사를 프로필에 추가하면 훨씬 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훨씬 본인이 대화를 시작할 때 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을 안겨주는 문구인 것 같아서 이 문구도 왓챠가 했던 것처럼 저희가 관심사를 선택해 주시면 비슷한 사람들을 추천해 드린다라는 말투로 바꿔봤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 가입, 이거는 제가 정책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본 건데 회원 가입을 할 때 유저가 처음으로 보는 키워드는 유저가 그 전에 입력했던 나이대와 성별에 따라 달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또 비록 Z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서비스긴 하지만 Z세대만 있는 건 아니라서 유저가 입력하는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 키워드를 보여준다면 확실히 더 관련성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 기대 효과 매트릭은 단순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심사를 이게 Z세대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이므로 관심사를 등록하는 Z세대 유저의 비율이 예를 들면 현재 75%에서 85%로 더 늘어나고 그리고 유저 1인당 등록하는 관심사의 데이터 수 자체 현재는 3.5개 정도의 관심사 데이터 수를 유저 1인당 등록했다면 더 늘어나서 5개 이상에서 10개 이하 정도로 늘어나는 거를 잡아볼 수 있겠고 또한 이런 틴더가 제시했던 효과였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틴더가 바라는 기대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관심사가 일치하는 매치들의 대화가 더 구체적인 관심사로 나타나니까 활성화될 수 있고 이거를 보기 위한 매트릭은 만약에 매치된 사용자와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때 대화창이 활성화되는 비율과 대화 지속 시간을 볼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 롤아웃 플랜은 신규 유입 사용자의 경우 회원 가입 시
관심사 선택의 화면이 바뀌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사용자를 탐색하는 화면에서 공통 관심사 영역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걸 더 입력하면은 더 많은 잘 맞는 매치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사용자를 위한 롤아웃 플랜은 어플에 접속할 때 팝업을 띄워서 관심사를 추가하는 것을 유도를 하거나 프로필 수정 페이지에서 관심사를 새로 추가해 보세요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틴더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번 재미있는 서비스니 사용을 해보시고 제가 제안한 그런 방향의 개선안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거나 너무 좋았다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현준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떨어서. 너무 떨었죠? 아니에요. 다시. 다시 도근영님의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면 돼요? 네. 네. 컨트롤 L 눌러주시면. 이야. 네,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3, 2, 1. 뿅! 네. 안녕하세요.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윤다희님 발표 어떠셨어요? 틴더를 소재로 했는데, 여러분, 틴더에 대해서 우리가 틴더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들, 그게 지금 전략 방향을 다시 조사해보니까 달랐죠. 저희가 만약에 그냥 소개팅 앱을 역기획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비슷비슷한 소개팅 앱이라고 묶어서 싸잡아서 비교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틴더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미 전략 방향이 바뀌었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Z세대를 위주로 해서 뭔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친구 매칭 서비스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비전 방향을 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내부 서비스에서 풀고 있나 봤더니 관심사라는 키워드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생각하기보다 너무 이거 관심사를 수집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해서 그거를 UI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슬링이 발표하신 거는 전략 방향에 맞게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개념이라면 다혜님이 발표하신 부분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략 방향에 맞게 무언가를 더 UI적인 개선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전환율을 높인다거나 목표에 더 다가가게 하는 방향이었죠. 그래서 역기획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포인트들로 역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기획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의문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크리틱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크리틱하셔야 돼요. 전략 방향과 문제 제기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전략을 의심하시면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게 친구 전환으로 틴더가 가는 게 맞아? 라는 댓글이 이제 몇 번 올라온 걸 봤어요. 근데 틴더가 그렇게 가겠다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가 간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너 그거 맞아? 라고 얘기하면 PO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스스로 그러면 우리 대표가 하는 얘기를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들어줘. 물론 우리 대표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하는 서비스다라고 하면 굉장히 뾰족한 전략 방향을 우리도 프로덕트 내에 녹일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것들이 연습이 돼야 돼요. 역기획은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역기획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 기획을 하는 거 되게 맞아?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오늘은 틀리고 오늘은 맞아도 내일은 틀리다라는 게 기획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이 전략 방향이 A일 때는 이 전략이 맞지만 그 회사의 전략 방향이 B가 되면 그 서비스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바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아이디어를 뺏길까 봐 겁이 난다. 여러분,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이미 그 회사에서 100번은 생각했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게 조금 더 뎁스가 있냐 없냐지 우리가 엄청난 이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에는 이미 비즈니스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들은 웬만하면 있기 때문에 대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새로 만든 그 서비스보다 레퍼런스 잘 짜놓은 서비스를 우리가 잘 카피해서 다른 업종에 있는 좋은 서비스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전략 방향을 잘 완수하는 데 쓰는 게 오히려 고객들의 멘탈 모델에는 적합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좋은 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오히려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적용시키는 이 방식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벤치마킹이지. 그래서 네 그런 포인트로 저희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질문 중에 그거 있는 거 봤어요?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기간을 잡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5월 4일에 수강이 끝났고요. 그날부터 새로운 아이템을 정하셔서 오늘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기간 산정 딱 되시죠? 그 기간 동안 이 정도로 하셨다라고 하시면 더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며칠 더 줄이시면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저랑 한 번 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며칠 더 줄이시면 이제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 일자 정도는 딱 잡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천재적인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획은 원래 내가 생각하는 거 수준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때 이거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기획이 내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기획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대표도 설득해야 되고요. 내 개발자도 설득해야 돼요. 디자이너도 설득해야 되고요. 운영기획팀도 막 이렇게 다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의 논리가 논리정연하게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럼 설득력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발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천천히 밸류를 쌓아와야 되냐면 비전부터 내려오는 게 좋더라. 그래서 역기획은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소개를 계속 드렸던 거고 저의 어휘가 부족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저는 현업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뭔가 연습을 한 것들이 나중에 다른 기획에 써먹는 거에 토대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입사를 안 하신 상태에서 역기획을 하니까 자꾸 쌓기만 하고 뭘 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를 오늘 다시 짜서 우리 스터디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원래 우리 1시간 하거든요. 근데 이미 1시간 넘었죠? 1시간 40분. 네, 그러면 저희가 선심 써서 네, 우장창창 질문 시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이브 보시면 그냥 우장창창 질문이 막 올라와요. 아무 질문이나 막 하세요. 오늘 주제랑 상관없이 항상. 하지만 저 다 대답하니까 여러분 막 질문 주시면 돼요. 질문 받아볼게요. 신규 서비스의 고객 간 커뮤니티 형상을 위해 오늘의 집이나 스타일 쉐어처럼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시점이 신규 서비스 구축 시 또는 오픈 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 둘 중 언제가 적합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신규 서비스에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오늘의 집이나 스타일 쉐어와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시점이 신규 서비스 구축 시 오픈 후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 둘 중에 언제가 시작할까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커뮤니티를 대뜸 만들어요. 아무도 안 써요. 내가 만약에 뭐 스타일 쉐어 같은 서비스 만들었는데 거기서 커뮤니티 빼면은 시체잖아요. 스타일 쉐어는 처음에 커뮤니티만 있었고 나중에 샵이 붙은 형태였잖아요. 거기는 커뮤니티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샵이 중요하네? 근데 거기에 커뮤니티가 언제 붙냐라고 질의를 하신다면 그 커뮤니티 붙어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진짜 추구하는 게 커뮤니티가 핵심이면 무조건 커뮤니티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서비스의 핵심이 샵이면 샵을 먼저 키워야 커뮤니티가 뭐 생기든가 말든가 하겠죠. 근데 이게 한 플로우 내에 있지 않으면 어차피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서비스를 만들어도 안 쓸 수 있다.
그래서 롤아웃 플랜을 저희가 안에 막 넣어놨긴 했는데 사실 그 용어 저도 낯설거든요. 근데 롤아웃 플랜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 오픈했을 때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라는 이유로 이제 접근하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든 걸 쓰게 할 것인가까지 사실 고민이 돼야 그게 진짜 PM이고 PO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요. 난 만들었으니까 마케팅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 망해요. 따로 놀아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직은 없고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 네네.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역기획을 하게 되면 자기는 아무래도 UI밖에 못 건드릴 네. 것 같은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거를 역기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주셨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UI로만 자꾸 역기획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UI밖에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최대한 백이 없는 서비스를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단방향 서비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모든 유저가 다 서비스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 그냥 서비스 안에서 양방향이 모두 이루어지는 서비스. 당근마켓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당근마켓에 백단에 뭐 관리하는 게 많이 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프론트 내에서 뭐 판매자랑 소비자랑 다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을 덜 보셔도 양면을 다 보실 수 있는데 되게 양면이 되게 극단적으로 프론트와 아니면 그 어디 보이지 않는 백으로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게 처음에 너무 안 보이면 해석하기도 되게 어려워져요. 네. 그런 서비스를 잘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부 당근마켓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입도 모바일 앱에서 했고 사용도 모바일 앱에서 했고 정산도 모바일 앱에서 받는 이 정도면 다 모바일 앱 안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앱도 분리도 안 돼 있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보시기가 좋은 사이트예요. 예, 그런 거를 고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폼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더 단순한 걸로 가셔도 돼요. 결제가 없는 서비스로 가시면은 좀 더 쉬워져요. 도대체 결제가 없는 서비스? 그러면 이 서비스는 목적이 뭐지? 라고 찾는 것부터 재밌어져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목적이 더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결제가 있는 서비스는 사실은 저는 역기획하실 거면 결제가 있는 서비스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목적을 잘 모르겠어도 결제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저희가 퍼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제가 있으면 역기획하기에 목적을 추론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하셔라 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무 백을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저는 결제 없고 다 프론트,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앱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UI보다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더 헷갈리신다. 그럼 뉴스를 많이 보세요. 그 서비스에 대한 뉴스들의 기자들이 써놓은 그 글귀들을 읽다 보면 이 앱이 뭘 하고 싶어서 만들었구나라는 게 있어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 것도 저기 지향점은 참 멀리 있거든요. 그럼 그 지향점을 위해서 대체하고 있는 게 뭔가? 근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냥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 있어요. 네. 오늘은 길어지니까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네. 네, 오늘은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들으셨나 봐요. 피카로우님 마지막에 네. 클라이언트로서 네. 외주 기획업체랑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로서 외주 기획업체랑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요. 일단 외주랑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개인적 차원과 회사적 차원에서 일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외주 있다고 이제 외주에게 많이 맡겨버릇 하시게 되면 개인이 성장할 기회를 많이 놓쳐요. 그래서 제가 외주랑 일하는 경우들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서 어떤 팀은 완전 외주에게 맡기고 관리만 하는 팀이 있었고 어떤 팀은 직접 기획을 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두 팀의 기획자의 그 실무 역량이 진짜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외주를 자꾸 주신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외주보다 더 실무력이 높지 않으면 제대로 된 컨펌이나 컨트롤이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외주를 맡기시려면 내가 그 외주에게 요구사항을 줘서 가지고 오는 거를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기획한 것과 그 사람이 해온 거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더 잘 알아야 돼요. 최소 우리 서비스, 우리 비즈니스 어떤 데이터 있는지 이런 것들 더 잘 아셔야 그 사람 문서 컨펌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주문 이웃 단위여서 마이페이지에서 클레임 이렇게 설계하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주 기획을 맡겼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맡겼는데 딱 왔는데 주문 상세가 한 케이스 온 거예요. 한 케이스. 10몇 개 케이스가 있는데 한 케이스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교환을 접수한다. 이렇게만 딱 돼 있는 거죠. 그럼 교환 팝업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 교환 팝업이 케이스가 엄청 많은 거죠. 뭐 교환 배송비가 있을 때, 교환 배송비가 없을 때, 교환 배송비가 무료일 때, 합배송이 안 될 때, 뭐 반품이 아예 불가일 때, 뭐 별거가 다 있는데 그 케이스가 하나도 정의가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외주 기획자에게 내가 뭘 지시할지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 일이 잘 안 돼요. 그게 일적인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성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더 잘 모르면 일적인 부분에서 엉망진창 산출물을 받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걸 언제 아냐? 테스트할 때 가서 알아요. 근데 이제 외주 기획을 할 때는 보통 폭포수 방법론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애자일 방식으로 외주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주를 애자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 그거는 이제 업체한테 되게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자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방향성에 맞게 계속 서비스를 조금씩 만들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아예 뭔가 많은 권한을 위임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컨펌하는 구조인데 애자일을 한다. 그럼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겪은 외주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역기획 스터디. 역기획 스터디 또 계획이 있냐고요? 이게 5주짜리인데 매주 와서 이걸 해요. 그래서 사실 하신 분들 좀 힘들긴 했어요. 그때 뭐 발표도 되게 많이 해요. 발표도 지금까지 4번 하신 거죠. 사실 오늘까지, 오늘 오신 분들은 4번 발표하고 이거 개인이 하기도 하고요. 팀으로 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네. 언제 할 거냐면 8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지금 아까 중간중간에 아마 홍보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분 홍보는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무료잖아요. 그래서 홍보에는 했는데 홍보한 거는 이제 서비스 기획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그 서비스 기획 자 스터디예요. 서비스 기획 자. 사람에 대한 스터디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그리고 특히 서비스 기획자들은 PM이랑 PO를 놓고 막 혼동의 도가니에 막 요새 쌓여 있거든요. 나는 PM이 아닌가? 나는 PO인가? 나는 PO가 될 수 있는가? PO가 될 수 없는가? 서비스 기획자랑 PO는 무엇이 다른가? PO는 위대한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서비스 기획자 했고 PO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할 만한 아티클들을 가지고서 스터디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를 좀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똑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뭐 역기획 스터디든 뭐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해보고 수강생분들 자꾸 이제 반응을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기수를 한 8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아마 계속 새로운 걸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요. 뭐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볼까요? 네. 기획자로서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함을 느끼게 할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오늘 발표하실 때 이제 그거 느끼셨죠? 이제 약간 주니어 분들의 발표와 저의 발표. 근데 제가 막 예능인이라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건 예능이지만 여러분 10년 동안 리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미없게 리뷰하면 앞 사람들이 졸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봐요, 이렇게. 리뷰를 할 때.
내가 기획을 실컷 했는데 내 기획이 귀에 쏙쏙 박히게 얘기를 해도 다음에 개발된 거 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 얘기를 해보면 오해를 했대요. 근데 내가 그거 오해한 거 가지고 막 난리칠 시간이 나중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랑 산출물이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게 뭐 개발적으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방향 자체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 이거 UI랑 이거 말고요. 앞에 얘기한 거 있죠. 전략이 뭐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문제가 뭐였고 내가 선택한 해결책은 이거다. 이거를 나랑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귀에 쏙쏙 박히게 해주려고 하면 사람이 점점 재밌어져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MC가 돼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주니어들이 리뷰를 하면은 특징, 자기 종이만 보거든요. 자기 종이만 보면서 계속 얘기해요. 종이, 노트북, 화면만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연차가 올라가면은 사람 눈을 보기 시작해요. 왜냐? 듣냐? 듣고 있냐?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으면 책임님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이 자꾸 이러다 보면 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같이 막 이렇게 외부 활동 많이 하는 기획자 못 보셔서 그렇지 20년 차 이런 언니들 장난 아니에요. 화이트보드와 펜 하나만 있으면 말 엄청 잘합니다. 그분들 전부 이런 걸로 숙달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각 잡고 PT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매일매일이 PT고 매일매일이 MC거든요. 그리고 회의할 때 분명히 저 사람이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왜 보니까 휴대폰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저기요, 그 팀에 분명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차저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요?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사전에 쫙 파악을 한 다음에 누가 말할 타임, 말해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MC처럼 쫙 정리를 해서 답변을 체크를 받는 게 리뷰 회의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 받는 기분으로 리뷰를 하고 계시고 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당신은 MC처럼 리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슨 답을 하다 이 질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무슨 답을 하고 있었죠? 네, 피로함, 현타. 엄청 현타 오죠. 근데 이거 피로함이 해소되는 건 내가 말했을 때 잘 커뮤니케이션 됐다라는 답을 얻기 시작하면 신나요. 근데 물론 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앞이 이제 I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누가 봐도 E죠 지금. 근데 I로 시작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많은 I로 시작하시는 기획자님들을 봤는데 물론 저처럼 텐션을 솔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흉내내지 못해서 그렇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잘 통하면 현타가 안 온다. 예. 근데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계속 방법을 바꿔봐야 돼요. 근데 그게 일이잖아요. 현타 오면 뭐 어떡할 거예요? 뭐 퇴사할 거예요? 그 방법은 어쩔 수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은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백엔드 쪽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다혜님께서는 추측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최선인가요? 백엔드의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추측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냐? 근데 일단은 추측을 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으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면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커뮤니티가 막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이 내부의 사람들은 이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 뭐가 필요할까? 이상한 글 올린 놈 없애야지. 이상한 짓 한 놈 제거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저희가 정리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때 백오피스가 뭐가 있을지가 보여요. 상품 등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상품 페이지를 봐요. 누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 페이지 있겠네. 그럼 그 등록된 페이지가 있겠네가 백오피스예요. 그렇게 추론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백오피스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일 포멀하게 만들어진 게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들 부업하시죠? 그래서 그거 가입하시고 뒷단의 흐름을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나 백오피스와 이 고객 사이드는 티키타카거든요. 내가 백오피스에서 뭘 했을 때 프론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흐름을 쫙 내 머릿속에서 연결을 하시면 백오피스에 대한 추측이 점점 늘어나실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엔. 네, 그렇습니다. 네. 회사의 비전과 온라인 되는 방법론이 제품 개발 탑다운 방식인 것 같은데, UI, UX 디자이너인데 유저 니즈를 기반으로 하는 버텀업 방식을 추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새 사업 시작할 때 유저가 없어서 데이터와 니즈와 가설밖에 세울 수가 없어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탑다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전과 온라인 되는 거는, 비전은 지금 왜 탑다운이라고 생각하시냐면, 비전이 아까 만약에 그 에어비앤비면 커뮤니티 만들어라가 내려오면은 그건 탑다운이에요. 근데 소통을 늘릴 방식을 찾아라 라는 비전이 내려오는 거는, 그거에 온라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 중에서 우리 이슬님이 SA 커뮤니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얘는 탑다운이 아니에요. 바텀업이지. 근데 저희 유저의 행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제안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그거는 개선이에요. 이미 플로우가 있고 정해진 비즈니스 내에서 개선을 할 때고, 그럼 신규 서비스를 만들 때 아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떡하냐? 만들어야죠, 일단. 근데 그러려면은 유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유저는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좋다 그러거나 안 쓸 거면서. 그 다음에 그냥 다 싫다 그래요. 있으면 쓸 거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쓸 사람이 모른다는 거. 저 아까 여기 지금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제 여기 그로스쿨 분들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로스쿨에서도 그 얘기를 하신대요. 신규 강의 뭔가 이렇게 투표를 받으면 데이터는 다 좋다고, 다 하겠다고 한대요. 막상 딱 열면 안 온대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규 서비스 만드는 일을 많이 했는데,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일에서는 어차피 그 가설은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보장은 없어요. 그러려면 줄여야 돼요. 최소 범위로 줄여서 빨리 만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뺄 수 있게. 그래서 방금 역기획에서 제안을 할 때도 매트릭 넣었잖아요. 그 매트릭이 도달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그 서비스는 없애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결정하기가 엄청 어렵죠. 근데 그 결정을 잘하는 회사들이 좋은 서비스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거가 회사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문제. 조직을 바뀌어 나가겠죠, 앞으로는. 그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하라는 책이? 그 조직이 안 바뀌면 그 조직 자체가 문제예요. 저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평소에는 막 취업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오는데, 오늘은 깊이가 넘쳐요. 네. 기획자로서 스케줄을 챙기시는데 개발자, 퍼블리셔, 디자이너의 작업 속도가 기존 논의되었던 시간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나요? 여러분, 버퍼를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만난 개발자분들 중에는 두 종류의 개발자가 있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그 기간 내에 무조건 안 돼요. 네, 무조건 된다고 하시는 분. 근데 진짜 위험한 사람은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난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막 짜요. 근데 딱 그 기간에 돼보면 까봤더니 더 많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기간에 못 맞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뭔가 그 기간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딜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뭘 빼면은 이걸 해줄래요? 라고 딜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뭔가 얘기를 하면서 딜을 할 수 있는데, 다 된다고 하신 분은 딜이 불가능하니까 더 불안해요. 그리고 막 버퍼를 주자.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으니 요만큼 한 며칠 정도를 우리가 문제시 상황에 버퍼로 둡시다 했을 때 다 돼요 라고 하면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을 처음에 받을 때 작업 속도라고 하는 거는, 특히 저는 디자인이나 퍼블리셔 분들 작업 속도 느리다는 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획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분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디자인을 계속 바꿨거나,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도 컨펌을 제대로 안 해줬거나, 그것 때문에 퍼블리셔는 수년되는 거고, 퍼블리싱 수년되면 개발도 수년돼요. 스타트를 늦게 했는데 개발자가 어떻게 제때 내겠어요. 근데 제일 문제는 기획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서 늦어졌는데 나 때문에 늦어졌다.
그거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획이 늦어져서 디자인이 늦어졌다. 기획이 뭐 정의가 안 돼서 디자인이 늦어졌다. 이거 다 그냥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명확하게 나를 쪄야지. 다른 사람 아무리 쪄봐야 그 사람 속도 안 늘어나요. 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냥 나쁜 선배 같죠? 근데 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타임이 올 거예요. 내가 쟤를 쪼는지 나를 쪼지 하고 그냥 내가 빨리 저 사람이 느린 거 알면 저 사람이 3일이라 그랬으면 나는 5일로 계산하고 내가 나를 이틀을 더 쪼아갖고 하던가 아니면 디자인이 워낙 산출물이 별로인 분이면 애초에 컨펌 2번 할 거 계산해가지고 일정 짜세요. 그 사람들 받은 날짜 그대로 만약에 간트 차트 만드시잖아요. 다음에 또 늦어요. 한 번 늦은 사람은 2번도 늦고 3번도 늦어요. 네, 정말 되게 불신론자 같죠?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컨트롤이 아니죠. 뭐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는 거. 그 사람 파악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클레어님, 전 기획자로서 전략 짤 때도 참여하고 싶은데 도군양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경험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회사가 만약에 전략팀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소통을 앞으로 늘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 친구 추천을 하는 쪽으로 전향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짤 때도 내가 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회사마다 다를 것 같죠? 웬만한 회사는 그 사이즈에는 못 낄 것 같아요. 네, 소통을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회사는 전략만 전문으로 보는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프로덕트 레벨의 전략은 아니잖아요. 회사 차원의 전략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끼고 싶다. 그럼 회사가 작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됐고요. 일단 이제 정해진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한 프로덕트 전략을 짜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위임이 돼 있는 회사에 가시면 돼요. 네, 이거 조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능수능란하게 그 팀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낄 수는 없고 아니면 뭐 친분으로 들어가서 참여할 수는 없고 만약에 회사가 전략과 서비스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너무 구분하는데 전략이 허무맹랑하다. 그럼 목소리를 이렇게 내볼 수는 있어요. 전략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실행단까지 나오니 애초에 프로덕트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전략을 짜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걸 계속 어필하시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말끝마다 그건 안 됩니다. 프로덕트에서 그거는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개발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전략팀에서 그 사람을 계속 같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입장에서 움직이실 때는 그 입장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그래야 좀 스무스하게 전략에서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실경험, 찐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마지막 제이리님. 네, 마지막으로 제이리님. 정책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실 때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분 서비스 정책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건 정책이 아니라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약관입니다. 그건 약관이라고 하죠. 근데 회원한테 고지하기 위한 거고요. 서비스 정책은요. 더 디테일한 레벨이에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회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14세 미만 회원과 14세 이상 회원이 있다. 그랬을 때 14세 미만 회원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세 이상 회원은 본인 인증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건 회원 약관이에요. 근데 이건 서비스 약관이에요. 근데 진짜 서비스 정책으로 들어가면요. 14세 미만을 체크하는 것부터 들어가겠죠.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14세 미만을 체크할 거며 14세 미만일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부모님인지 확인을 해서 인증을 받을 건지 인증은 한 번만 받을 건지 2번 받을 건지 한 번 받은 인증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져갈 건지 이게 서비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고요. 이런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실 개발이 스펙을 정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정책만 가지고서는요. 아실 수 있는 건 요만큼이면 실제 서비스 정책은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 빨리 기획을 해보셔야 돼요. 개발자를 어디서 구하셔서 빨리 함께 일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아 이게 어느 정도 뎁스까지 가야지 좋구나. 그리고 우리 개발자는 내가 어느 정도 뎁스까지 가면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율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이 오늘 네. 제이리님 마지막으로 그 정책 관련 예시를 볼 만한 곳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없어요. 저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획자는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렵고 기획자는 다른 사람의 문서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서들 몇몇 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계신데 인터넷상에서 가장 SB를 많이 공유해 주시는 분은 세균무기님 블로그에 제일 많이 있어요. 그분 SB 보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회사에 묶인 SB가 많아가지고 뭐 SB든 디스크립션이든 정책이든 되게 오픈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 책 쓸 때 가상의 서비스에 제가 디스크립션 한 땀 한 땀 다 새로 떴잖아요. 정말 일하는 기분으로 썼거든요, 책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에 가시는 거. 아이 무슨 소리냐, 회사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넌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인턴이라도 어떻게든 접근을 높이셔야 거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내 회사에서 내 개발자랑 내 디자이너랑 일하는 방식들을 계속 익혀나가시면 돼요. 네, 누구님 블로그용? 세균무기님 블로그용. 제 블로그는 아니에요. 네, 제 블로그에는 없어요, 그런 거. 네, 제 블로그는 제가 다닌 회사들은 그런 거 깔 수 있는 회사들이 모두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세균무기님 홍보해드렸는데 세균무기님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네, 많이 봐주시고 거기서 한번 스토리보드 보시면서 거기서 SB에 있는 정책들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SB를 보셔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 그거 되게 겉핥기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서비스에 대한 플로우를 이해하고 그걸 가려고 하는 목적을 알아야 그 정책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어설프게 따라 해봤자 정책은 왜 이렇게 짰는지를 모르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무기라고 해서 잘못 들으셨는 줄 알았다고요? 기획자로 서비스 기획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좀 많이 해보시면 나오는 사람이 몇 없어요. 저하고 세균무기님하고 그 다음에 미니티님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장창창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서비스 기획자 도근양이었고요. 저희 또 다음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 네, 끝났습니다. 네.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